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21일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및 난장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종근이고 배상훈입니다. 지금 우리, 예,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서울은 여기 9도인데 비가 오고 있어요. 예. 비가 제법 오죠. 보니까 제법 네. 올 비고 보니까 그냥 한번 슥 지나가는 소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다가 보니까 흑산도 어청도에서 지진이 났대요. 좀 지진? 예, 4.0에 진도 4.0에. 예, 그리고 미리 광고는 예, 9월 달부터 화요일, 예, 그러니까 수요일 했던 막장 난장을 예. 화요일 8시. 원래가 저희가 수요일 토요일인데요. 우리 9월부터 배 선생께서 저 강의가 새로 수요일 날 충북대 대학원 강의 예, 강의가 좀 겹쳐가지고 밤에. 예. 수요일 날 저녁 8시 방송은 화요일 날 8시로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일은 똑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저기 포청천 님이 크루. 범죄사야 크루 뭐 크루란 게 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같이 함께 하는 이제 뭐 출연진이나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이전에 했던 범죄사역 같이 했던 분 신상에 몇 분이 바뀌었어요. 한 분은 이제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또 다른 분은 여러 다른 좋은 일도 있고 또 뭐 이래서 어차피 범죄사역을 새로 조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뭐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예.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같이 해보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저 배 선생 그 크라임 연구소도 만들었고 했는데 연구소도 실제 가동하는 거 하고 범죄사회학 새 멤버들 모여서 시즌 2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놈의 그 방역 4단계 이렇게 되면서 모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예. 뉴스 토마토는 그럼 빠지시나요? 모르시는데 뉴스토마토요? 예. 아, 뉴스토마토는 아침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저녁에 예. 그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예. 충북대 대학원 강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죠. 예. 예. 사실 대학원 강의를 아침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 그런 분들은 있어요. 무슨 뭐 유력자들이 조찬 모임 겸 해서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예. 뭐라고 하죠. 특수대학원을 아주 새벽에 모이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하는 건 충북대 청주에서 정규 범죄 사회학 범죄사 일탈 사회학 강의입니다. 예. 여기 현직 경찰도 강의를 듣고 근데 그건 밤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장 난장 토론 수요일치를 화요일치로 예. 당번 옮겨서 예. 해야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도 뭐 한 우리 배 선생하고 한 2년 정도 뭐 크라임이나 CCM이나 이걸 들었으면 나도 대학원 한 몇 학기는 수료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아까 이미 10시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뭐 아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오늘은 우리 저 배 선생께서 이 커피를 쏘셨습니다. 네. 예, 쏘셨고 저는 더 죽답니다. 더워 죽어도 따신 커피, 네. 따뜻한 커피를 먹는 스타일인데 이상하죠. 저도 엄청나게 더위를 타는데 이 커피만 이게 별로 이게 아이스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뭐 딱히 건강에 딱히 안 좋은 거 그런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예. 이제 닉네임을 바꾸신 분들도 있고 예. 또 이제 외국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미라님은 우리가 아는 그 미라님이신 거죠?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말하는 게 드디어 청주 오시는 거 그러니까 청주 오시는 거니까 청주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구나. 저희 그 범죄사약에 출연하셨던 우리 분 닉네임도 본명이죠. 본명도 이제 미라님이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본명을 안 쓰시고 예, 그러니까. 예. 자 오늘 주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잡았어요. 고 권대희 씨, 그러니까 사실 그 수술실 CCTV 문제가 제일 먼저 이 사회적으로 뜨게 되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하고 또 지금 팬데믹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왜 파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윤석열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 사건 요 세 가지를 좀 다룰 생각입니다. 예.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드디어 맞췄습니다. 지난 축하, 방송에 제가 한 번은 틀렸고 안철수와 국힘은 통합할 거다라고 누구하고 내기를 걸어서 처참하게 깨졌고 10만 원 빵인가요? 100만 원 빵인가요? 100만 원이요 지금 많은 빵으로 지금 만원 빵. 축소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황교익 그 논란 경기 관광공사 사건 내정이 되면서 사장, 예. 논란이 되었을 때 이 인스턴스로 가게 되면 자진 사퇴 내지는 내정 철회로 간다라고 했는데 자진 사퇴로 갔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진 사퇴를 바로 했죠. 예. 예, 자진 사퇴 한 거죠. 뭐 예. 오래 안 갔죠. 예, 예. 보니까 근데 그 중간에 우리 그 밤의 대통령 민주당의 밤의 대표라고 하는 그 김어준 씨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중간에서 좀 조정을 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민주당 내에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요. 나오죠. 그래서 기사에는 그런 게 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예. 황교익 씨랑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좀 위로를 해주면서 수습 국면으로 갔다. 뭐 그 얘기가 기사에 뜨네요. 예. 그리고 뭐 김어준 씨도 저 누구야 이낙연 대표 측에게 당신이 뭐 황교익 씨를 임명하고 내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그 스탠스는 유지하되 친일 관련된 언급한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렇죠. 그거는 약간 사과하는 게 낫겠다 했는데 바로 또 사과를 했더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쪽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다른 게 터졌죠. 그렇죠. 예. 지금 황교익 씨와 황교익 씨가 하는 뭐 유튜브 채널 예, 예. 주로 이제 먹는 음식 관련된 건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했는데 하필 그날이 쿠팡 그 물류센터 사고가 났던 그리고 거기에서 소방관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 사건에 그 시간에 유튜브 채널 출연하고 그것도 사실 생방이 아니더만. 아 녹화했었어요. 녹화더만 녹화 방송에 출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이슈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내에 자기 그 이재명 경쟁자하고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뭐 국힘이나 다른 야당도 비판을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제법 조금 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 황교익 씨하고 이재명 지사가 약간의 대담 같은 걸 하면서 그 녹화를 했는데 그때 하필 쿠팡에 있는 이천에 있는 쿠팡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안에 그 실종된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사고를 수습하러 들어갔던 소방관이 근데 그거죠. 사실 뭐 방송이 중요하냐 경기도지사면은 소방관의 어떤 경기도 내에서 벌어진 것도 큰 사건이었었는데 바로 지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뭔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찍고 있었느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시간 방송도 아니고 녹화했다고 하면 잠깐 끊고 바로 하고 나중에 녹화해도 되는 거 아니냐 사태의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위중함을 판단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지금 논란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혹시 그거 보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예, 뭐 가끔 봐요. 지난주 목요일 날 뭐 어떤 얘기냐면 이 의사들끼리 탁구 대회가 열려. 그 중간 쉬는 시간에. 그건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 그 조정석 팀이 8강을 올라가는데 뭐 32강, 16강에서 어떻게 이겨서 올라갔냐. 약간 유머 코드야, 유머 코드인데 이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 의사들이다 보니까 전화로 바로 이제 환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또 이제 콜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경기를 하다가 포기하고 환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약간 유머 코드를 했는데 저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의사들은 항상 이 예전에는 삐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이 일상화되면서 항상 그 콜을 받죠. 그래서 응급 상황, 뭐 이중 상황. 그러면 뭘 하고 있더라도 바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가서 예. 뭘 뭐 직접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뭔가가 경기도지사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것이 예. 비판하는 사람들과 예.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러저런 식으로 나는 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뭐 지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어차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의 정서법. 모든 걸 이제 정서법으로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지사가 예를 들면 최고 책임자가 어떤 스탠스 어디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의 내가 무엇을 했고 일일이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느낌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뭐 이게 이 괴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말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그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발생한 뒤에 하필 그 상대방이 황교익이었고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사람에 대한 판단력도 좀 떨어지는 거. 혹시 그리고 지금 사태에 대한 판단력도 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사태를 수습하는 지금 상황력도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편집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서법이라는 것도 있고 어차피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 절차적으로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아니면 뭔가 정서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예. 유감이다 아니면 미안하다 이런 정도로 빠르게 수습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변명 같은 형태로 변명으로 들리게끔 물론 자기 딴에는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는 뭐 옆에 비서실장도 있고 계속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 정서적으로 맞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저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콜레 73님인가? 네. 이콜레 73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사는 비판을 잘 안 받아들인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뭔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통크게 그건 뭐 내가 잘못했다. 내지는 이래야 되는데 모든 지적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하고 예.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무엇인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 일단 자기가 옳고 예. 거기서부터 뭘 풀어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라는 지위하고 맞느냐. 예. 물론 대통령 그렇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만 대통령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뭐 내부적인 비판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논리 완결주의라고 해요. 뭔가 자기 논리로 다 모든 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뭔가 하자가 생기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이재명 지사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또 하나 그 황교익 씨에 대해서 이낙연이 사과를 했잖아요. 이낙연 사과의 멘트는 뭐냐 하면 우리 캠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친일 논란을 한 것은 좀 지나쳤다. 뭐 이해찬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이게 친일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그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토착외군이 친일이니 이 뭐 윤석열한테도 뭐 친일판이냐 뭐 이렇게 나경원한테도 비슷한 얘기. 타인을 공격할 때 주로 썼던 용어야. 프레임이야. 이거를 이제 자기 내부에 쓰다 보니까 우리 황교익 씨도 약간 빡한 것 같고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일단 위험한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비판은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뭔가 딱 하면 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너 친일 아니냐. 그렇죠. 일본에 부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낙인 찍어버려서 뭔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거꾸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뭐 발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뭐 분명히 황교익 씨가 여러 가지 식품 문제, 먹을 거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으면 했지. 그걸 가지고 뭐 오사카 영사를 할 사람이다. 오사카 무슨 관광 이런 쪽으로 확 가버리니까 예. 감정을 서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뭐 감정이야. 내가 볼 때 남들 공격하다가 그 공격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발끈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 어떤 그런 의미에서 네. 약간 뭐 뒷맛이 씁쓸하더라고요. 네. 자, 요즘도 황교익, 이재명, 특히 이재명의 그 유튜브 문제는 아마 조금 더 논란이 될 것 같다. 본인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러지 않는 한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첫 번째 주제 고 권대희 사건. 이게 사건이 5년 전 사건이잖아요. 네, 꽤 됐죠. 예. 그게 뭐 수술실 CCTV의 예.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물론 다른 많은 적지 않은 분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의료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의 그 모친이 여러 활동도 하시면서 나타났던 사건이죠. 이게 권대희 씨가 안면 윤곽 수술 도중에 중태에 빠졌고 결국 과다출혈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과다출혈로 어처구니가 없죠. 예. 수술 이게 다른 어떤 수술에 뭐가 위험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의사가 제대로만 지혈했으면 사실 크게 될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얘기가 된 거죠. 2016년 9월 그 수술이었던 거니까 지금은 지금 딱 5년이에요. 5년이죠. 딱 5년이에요. 지금 8월 말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의료사고라고 하는 게 의료사고를 입증한다는 그 피해자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게 거의 재판을 걸면 판판이 다지죠. 네. 이게 그 이유가 이제 그걸 그 전문 감정을 해주는 사람도 의사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판사가 그걸 판단을 못하니까.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대부분은 같은 동료 의사들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감정을 해주지 않거나 해줄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감정 문제도 그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 진료 기록 자체에 그렇죠. 대한 공개 문제도 그러하고 근데 CCTV 공개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록 자체는 잘 보기 힘들더라도 CCTV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과실은 확인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쉽지 거고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 문제인데 이번 또 사실은 그럼 이 5년이나 걸려서 이 의료 사고에 대한 그 의사의 책임을 입증한 게 그럼 검찰이 했냐. 사실 그 유족이 한 거거든요. 유족이 한 거죠. 권대희 씨 어머니가 그냥 진짜 눈물겹게 그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이 의사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이게 사실은 그 결과를 만드는 거지. 그렇죠. 경찰이 한 게 아니거든요. 초기에 첫 번째 경찰과 검찰은 기소가 안 됐죠. 예, 아니 그렇죠. 기소도 안 했어요. 음. 그러다가 결국 4년 뒤, 3년 뒤 2019년 그 권대희 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었고 민사로 걸었죠. 예, 예. 거기에서 성소하고 이제 이 성소를 했다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거고 그때야 검찰이 이 그 권대희 씨 수술 의료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불구속 기소를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2019년 11월 그러니까 3년 뒤에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증거를 찾을 생각도 안 했었고, 예.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예. 나중에 그 이 권대희 씨 유족이 민사소송 과정 아니 그 전에 그 CCTV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됐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예.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민사소송을 이기게 되면서 예. 그 증거를 가지고 음. 수사기관, 기소기관이 수사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왜 수사기관, 기소기관이 필요하지? 아니, 피해자 본인 유족들이 하는 거면 예. 이래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인 거죠. 예. 그 제 아는 제 지인 한 분도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 돌아가셨는데 제일 먼저 진단을 어디서 받았냐면 이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그 위암이셨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무슨 진단을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은 거야.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장암 치료를 한 1년 넘게 한 거예요. 대장암이라고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고 엉뚱하게 계속 한 거야. 근데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위암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가 결국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닫아버렸죠. 근데 여기에서도 뭐 거의 뭐 쌩까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암세포가 대장에 있었는데 위에 있다고 하고 거꾸로 위에 있는데 대장이라고 하고 대장이라고 그럼 대장에 방사선 뭐 이걸 쏘고 막 약을 그렇죠. 쓰고 그랬는데 그동안은 위암은 계속 위는 더 발전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이제 결과들이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들이 뭐
아마 의료 기록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야, 근데 거기는 보니까 그런 소송을 들어가니까 일단 변호사부터 의료 사건 전문 변호사에 대해 왜냐하면 그렇죠. 의료에 대한 지식이 아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도 이 의료 사건 전문 변호사도 이거는 5대 5다. 확신을 못한다. 확신 못한다. 그런데 걸린 시간은 이미 5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과정에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러면 제 지인은 이 소송을 진행해야 될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결국 마지막 양쪽에서 이거 또 소송을 거니까 병원 쪽에서 맞소송을 걸었어. 그래 맞소송이 되죠. 맞소송 뭐 무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을 걸어가지고 결국 양쪽을 취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합의가 된 건가요? 조정이 끝난 건가요? 이렇게 서로 취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이 지인도 계속 하다가 되치기 당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었던 이걸 다 감당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들이 위험한 게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꾸로 명예훼손을 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겁내 갖고 이제 합의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그게 언론중재법 문제도 뭐 이렇게 부분인 거였고 예. 어쨌든 이 권대희 씨 사건은 결과가 지금 나온 거고. 예, 그저께죠. 8월 19일 날 1심 판결이 난 거예요.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권대희 씨를 수술해 줄 거라고 이제 의뢰하고 했던 그 병원 원장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예, 법. 조금 당혹스러웠던 건 아마 그 의사도 당혹스러웠던 거는 법정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근데 법정 구속 시켜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의사 쪽에서는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웃긴 새끼들이야 무슨. 근데 이제 유족 쪽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 예. 그래서 항소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예. 이걸 어떻게 이 과정이 주는 교훈이 뭔가요? 말 그대로 진짜 CCTV 공개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자체가 일종의 이제 동시 수술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공장식 수술이라고. 공장식 동시 수술이잖아요. 이건 뭐 나는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비싼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그 옛날 바둑 할 때 이창호가 그렇죠. 연기도 아마추어들 한 6명 여기 두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건 보면 재밌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수술실을 한 서너 개 두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원장은 삑 돌아다니면서 하고 실제 수술은 뭐 다른 뭐 유령인 뭐 레지던트라든가 이런 사람 다른 이름 없는 사람 아니면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각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그런 레지던트나 이런 사람도 없이 그냥 간호조무사.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를 그냥 너 이거 좀 보고 있어 라고 하고 자기가 요 한 30분 하고 다른 데 넘어가서 30분 하고 이런 경우 이게 가장 극악한 경우죠. 그런데 지금 이 권대희 씨 경우는 그때 출혈이 됐었는데 이 조무사는 어쩔 줄 몰랐다는 거죠. 출혈을 어떻게 막을지도 모르는. 계속 저기 원장을 콜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 갖고 결국은 골든타임 놓친 거죠. 놓치게 되니까 그때는 이미 뭐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 간호조무사도 결국은 이제 간호조무사도 결국은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좀 애매한 거는 그건 그 원장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그럼 원장이 시키지 않았으면 그 간호조무사가 무슨 똥배짱으로 거기 들어가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의료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률 체계로 촘촘히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너무 느슨하다. 그리고 그 부분 하나 의료법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가 있어야 돼. 있다고 하면은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거 아니냐. 그런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못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의료 기록지 조작 뭐 이거 환자 쪽의 어떤 복사 이런 이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사건이 크게 터졌으면 이 사건과 관련된 해명을 위해서 진료 기록이라든가 CCTV를 무조건 공개를 안 하더라도 사고가 났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개하게끔 막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뻔히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무슨 의료행위와 관련된 무슨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다 이게 있어서 안 된
그렇죠. 이것들은 보면 대기업도 마찬가지야. 대기업의 그렇죠. 삼성에 무슨 사고, 무슨 예를 들어서 산재 사고 생겨서 무슨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영업상 비밀과 보안을 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 무슨 물질이나 이런 게 사용되는지 모름 아니면 알려줄 수 없음. 이거 의료행위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그것도 거죠. 모름, 안 됨,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니까 불신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그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읍소하고 그래서 뭐 저기 이 내부 고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증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예. 그러면은 뭐 대기업 문제는 떠나서 하더라도 병원 문제는 최소한의 CCTV는 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는 수술 CCTV를 달 것이냐. 저번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아니 그럼 차선책으로 수술실 입구에 달자. 그것도 차선이고 아니면 그럴 필요 없이 아예 그 이 수술실 안에 달자. 그리고 안에 달 경우는 프라이버시의 문제, 동의의 문제 이런 것도 좀 해결하자.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부분인 거죠. 예. 아직도 수술실 CCTV 부분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났죠. 네. 예. 자, 근데 워낙 그것도 또 의사협회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요. 세상 한국에서 제일 힘이 센 이익단체는 의사협회하고 변호사협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민주총회 나라, 노동조합의 나라. 제가 볼 때는 이 나라는 의사들과 변호사들의 나라입니다. 협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 의사협회는 뭐 파업도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관여를 해요. 그렇죠. 전문가를 파견을 하죠. 예. 네. 어쨌든 권세희 씨 부분은 어떻게? 하나 더 얘기하면 저는 이 사람이 이제 1심 유죄, 최종 유죄 받잖아요. 그럼 의사 면허가 박탈되나요? 박탈은 되는데 의료법인데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를 두던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의료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돼 갖고 처벌받은 경우도 사실 드물어요. 드물죠. 다른 건으로 예를 들면 뭐 이 새끼가 부도덕하게 무슨 했다거나 강간죄라든가 비리했다거나 뭐 이런 그런 부분. 그것도 이제 넣으려고 했다가 못 넣은 거죠. 근데 어쨌든 참 어려운 부분은 의료행위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 스스로 어떤 기준을 좀 정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인맥, 학연,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그것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건건이 다르고 또 의사들 중심으로 감정이 이루어지니까 거의 의료사고에서의 그 피해자, 환자 측 승소율이 워낙 낮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아까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비판이 많죠. 아니 이거 제가 보니까 직업 중에서 의사에 대해서 이게 좀 나쁘게 형상화한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 있어 뭐죠? 하얀 거탑? 예. 그건 이제 그 내부의 권력 문제네. 근데 그것도 일본에서 온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한 일종의 환상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그러는데 레지던트 1, 2년 차, 3천 차 되면 엄청 노동 강경이 셉니다. 전공의들. 그래서 전공의들이 전공의 협의회 만들어 갖고 어떤 전공의 어떤 매뉴얼대로의 어떤 부분 노동 강도에 대한 걸 조정해 달라고 계속 그 파업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이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근데 번번이 이거를 의사협회에서 반대하죠. 특히 이제 제 영역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중에서도 공공부검의는 의사의 TO에 별개로 해야 된다. 지금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부검의법이 없어요. 지금 부검되는 거는요 다 형사소송법에 이 아주 요만큼한 그 조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걸로 부검이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뭐가 되냐면 부검의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양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시급히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이 공공부검의 그리고 지금 여기 감염병 의사들 코로나처럼 좀 이따 얘기할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 요 세 영역에 대한 부분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연에 지금 코로나와 비슷한 사태에 똑같아질 거다. 그래서 사실 보건의료 의료에서 파업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의료 인력 정확히 말하면 간호사들, 그러니까 감염병 현장의 간호사들이 지금 거의 번아웃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 또 이제 보건의료노조. 네, 보건의료로 넘어가죠. 근데 제가 아까 고진에 한마디 얘기하게 되면 드라마의 소재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공간이 어디냐면 법정하고 병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법정과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러니까 어떤 지역, 성별, 계급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데 근데 그나마 법정 같은 데는 나쁜 변호사도 나오고 그렇죠. 나오는 거야. 나쁜 놈도 있고 그 범죄 그러니까 변호사의 비리 같은 것도 소재가 되는데 이 의사와 관련된 데서는 그런 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결론은 변호사 배보다는 의사 배가 더 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나쁜 의사로 나오는 것은 나쁜 권력을 추구하는 의사로 나오지 예. 의료 자체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하다못해 이 법률 지식을 가지고 어떤 나쁜 짓을 하는가 이건 정말 많이 다뤄지잖아요. 증거 조작도 하고 다뤄지는데 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뭐 권력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의생 슬의생 또 있었잖아요. 그전에 뭐 낭만 닥터 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면 이 그 의료의 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간호사들이고 특히 이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에 최전선에서 코로나가 싸우는 뭐라고 뭐 전사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9월 2일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핵심적으로는요. 예. 정부에서 약속한 코로나 초기부터 약속한 인력 보강 그리고 이 지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의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이게 순환되게끔 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병원에서의 이 부분이 그 정부에서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이 지금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지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대의료원 지부, 고대병원 지부 뭐 이렇게 지부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주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고대병원에서는 파업을 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 희난이 있는 데는.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122개 지부. 그 122개의 병원에서 대형 병원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22개 지부 모두에 걸려 있는 문제. 그렇죠. 이게 공공의료가 되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의 보건의료 인력의 문제가 되든 그렇죠. 이 문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죠. 라면서 사상 최대의 이 지부들이 동시에 지금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게 다 이게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의사들은 의료의 권한은 있는데 예. 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통 수술실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보통 이 그런 거를 의사 대신 처방도 하고 조제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근데 그건 사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인력을 확충하되 의료인 인력도 확충을 하지만은 간호사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된다. 특히 개인 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에서의 공공적인 것이 존재하는 감염병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요런 그리고 이 병원에서 대형 병원에서도 인기 없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과들에서의 의사도 그렇지만 간호 인력이랑 의료 인력 자체에 대한 확충의 시스템 그게 없이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공공의 영역이. 왜냐하면 돈 되는 데로만 의사들은 갈 테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 인력으로 충당하다 보는데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죠.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의 앞에 서 있는 간호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업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파업 그 자체가 목적인 데는 없어요. 파업은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위한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건가? 제가 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그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통 코로나 경증 환자는 한 명이 8명. 보통 일반 대학병원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시기에는 한 명당 10명 정도의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은 이게 1대5예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한 5명 정도인데 한국은 거의 2배에 가깝다. 이런 게 있고.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두 가지잖아요.
그건 간호사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을 잘 못할 정도의 많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또 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의료 서비스에 부실화가 되는 부실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있고 그래서 한국의 직업군 중에서 이직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죠. 그래서 편법으로 간호조무사 제도를 두는 겁니다. 예. 간호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번아웃에서 탈락이 하니까 쉽게 6개월 교육해서 써먹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둬서 그렇죠. 이걸 흔히 말 일회용으로 써버리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탈락률 아니면 이 이직률을 보면은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조무사 제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내에 신규 간호사가 그 병원에 입사를 해서 취업을 했다가 관두는 비율이 45%랍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간호사가 간호사의 비율 중에서 5년 미만 간호사, 5년차 미만 간호사가 50% 이상이야. 다른 말로 6년차, 7년차 이 숙련도가 있는 간호사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야. 없고 그냥 그 면허는 장롱 면허가 되고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쉰 후에 다시 개인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근데 그 숙련도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료 구조는 실질적인 의료 구조는 비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이 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간호조무사 제도라든가 계속 그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공공의료 문제인데 공공의료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번 시기에 한번 봅시다. 이번 시기에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대학하고 의료가 비슷해요. 대학에서도 사립대학의 비율이 거의 한 80% 그렇죠. 정도인 거고 이 병원 의료계 내에서도 이 사립병원의 비율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공공병원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코로나 이 환자들을 감당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공공병원이 80%를 감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 사립병원에 예를 들면 연대 세브란스라든가 한양대나든가 이런 데 중앙대병원 같은 데서 코로나 환자를 받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싫어하고 다른 환자들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일반 사립대학병원들은 그런 걸 아주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말하자면 서울의료원이라든가 경기의료원 같은 그런 공공병원에서로 코로나 환자들이 몰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문제, 여기는 또 여기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그냥 있으면 좋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비상상황 생겼을 때 그걸 감당해 줄 제 1차적인 역할들은 공공의료고 인데 공공의료의 비율 자체는 적어. 근데 사립병원을 하려면 사립병원까지 그 일을 쓰려면 행정명령을 때려야 되고 약간 또 부탁도 해야 되고 다음에 잘해줄게 이번에 좀 해줘라고 읍소도 해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데도 잘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역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3대 7은 다 해야 된다. 지금 2대 8 그러니까 1.5대 8.5의 비율 2대 8 정도로 공공이 떨어지면 안 된다. 위기 응급 상황에 지금 전 지구적 응급 상황에 안 된다. 아무리 못해도 3대 7은 가야 된다. 이 공공 영역이 3은 가야 된다. 물론 4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큰 어떤 재원이 더 되니까 한 3 정도 갈 정도가 공공의사가 한 전체 TO의 그리고 의료 그러니까 간호 인력의 어떤 공적인 부분에 이것조차도 우리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우리 병원협회에서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거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간호사 지금 간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 정원 확대도 필요한데 이거는 또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컨트롤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득권 자체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도 변호사 인력을 확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안티를 거기서 걸고 의사협회도 의사 정원을 무작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은 좋아. 뭐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둥 얘기하지만 그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주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침해 이런 데서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요인들인 거죠.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 시대에 기본적으로 취약한 인력들, 취약한 영역들. 예를 들면 소아 중증 외과라든가 아니면 감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돈이 안 돼요.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되면은 지금처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같이 이렇게 공공감염병 영역이면 당장 이 공공감염병 관련된 의사를 1, 2년 안에 양성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미 2018년도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 대책이라는 걸 정부에서 발표했고 2019년도에는 10년간의 노정 교섭을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이런 것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이번에 코로나 국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 저기 뭐 저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이 코로나 싸우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립시다. 뭐 인력 확충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아까 인력 지원법이나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인력을 바로 이렇게 야 따블로 만들어. 이게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양성을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지금에서 10%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럼 당장 한 달 뒤에 내년부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양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어떤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이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건의료 노동조합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게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고생한다. 그래 보건의료 인력 확충해 줄게. 공공의료도 확충할게. 라고 말펀치만 때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협의와 구체적인 로드맵이 시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못 견딘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파업의 목표는 두 가지란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충 계획을 만들어라.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자체가 번아웃 된다. 가면 확충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확충의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해야 될 환자 수. 이게 아까 OECD는 1대5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들 아예 법제화 시켜라.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사 1인당 학생 몇 명. 이런 기준들이 있고 거기도 법제화 요구가 있듯이 뭐 간호사가 감당할 수 있는 간호해야 되잖아요. 간호해야 될 환자 수를 법제화 시켜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력들을 어떤 계획에 따라서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현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정부 말 믿고 있다가 되는 게 없더라. 왜? 그렇게 1년 6개월을 지금 버텨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의료법과는 별개로 의료인법을 만들든 아니면 간호사법을 만들든 그래서 그 어떤 일정 정도의 권한과 그리고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간호사 1인 대비 의료 인력 1인 대비 환자 수는 이 정도로 한정을 하되 그것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병원협회라든가 의료협회에서 계속 그 협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 거부하고 거절하고 해태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이제 밀린다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 아니겠느냐. 물론 당연히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건 뭐 그 사람들이 언제는 안 해왔어요.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 그게 지금 이 점이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고대병원의 간호사를 충원해라. 이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의료 인력 여기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이나 의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른 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기사도 그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걸 병원 탓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입으로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 입진보라고. 입으로만 하는 진보라고. 그런데 립서비스는 하는데 실질적인 현장은 아니야. 근데 현장에서 그걸 버텨야 되는 거는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같은 일선 간호사들이나 의료 인력들이야.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1대5, 1대10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그 가족들의 입출입도 그렇죠. 일단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에 들어가는 어떤 그 노동의 양 자체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가 뭐 방호복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신에 그 뭐 땀이 흘러내려가지고 신발이 그 땀으로 철렁철렁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며칠 전에는 보니까 32살의 간호사 선생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하다가 이런 일들이 또 많으니까 이제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일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 말 믿고 맨날 하겠다 그냥 구체적인 어떤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공의료 문제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파업. 이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는 의사 정원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정원 학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의사들이 고집도 세고 또 욕심도 많지만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드리는 전제하에서 그들이 물론 좀 그렇지만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거 일부도 좀 주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은 의사들이 힘으로 눌려지는 존재입니까? 워낙 힘이 세고 또 워낙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협선을 가지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기다가 간호사들의 권한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처우 개선 확대를 하는 쪽으로 좀 대타협을 보는 방식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서유럽식 북유럽식으로 공공의료를 역전시켜버리 이거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보건의료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보건의료 파트 영역 자체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최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가 완비가 되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좀 이제 그전에는 병원 찾는 비율 자체가 이거 뭐 돈 들고 그러니 그런데 건강보험이 비교적 되면서 병원을 찾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노령화 사회에서의 그런 비율들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영역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력 구조 자체는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던데 간호사 그러니까 4년 간호조무사 말고 간호대를 나와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취업률이 70%로 갑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은 편이래요. 왜냐하면 의사와 간호사는 모셔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지방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내에 관두는 비율이 40몇 %라고. 그렇죠. 그들 중에 반이 관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 취업은 비교적 많이 되는 자격증 중에서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이 간호사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버텨내지 못하는 이 현실.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자격증은 줬는데 수련 체계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즉 말하자면 뭔가 좀 수련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는 그건 사실은 전공의대로 레지던스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제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매뉴얼로 수련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간호사든 전공의든 그래야지 이것이 되지.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도제식으로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탈락률이 이렇게 높은 거, 이중률이 높은 것은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아니냐. 예.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예. 대안을 내놔야 된다. 물론 그거는 보건의료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뭐 파업이라니까 또 어딘가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선일보 항상 하는 말. 이 가뭄의 웬 파업. 예를 들면 또 이 홍수의 웬 파업. 뻔하게 나올 거예요. 이 코로나의 웬 파업. 이렇게 나올 건데 아까 파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고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일보나 그걸 파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럼 평소에 보건의료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졌냐? 네? 평소 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터지니까 그냥 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낯짝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그 말로 때우는 거지. 그러니까. 고생한다. 네. 박수 쳐줄게.
근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사라도 있었느냐. 니네들이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이 그랬다고 하면은 지금의 파업을 비판할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깡무시하고 다 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가 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파업 나쁘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있는지를 꾸준히 예. 했어야죠. 아니 조선일보라든가 하는 공적인 언론이 해야 될 자신의 역할은 방기하고 결국은 예. 지금 와서 이런 뒷북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좀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지금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그 간호사 구조들은 우리로 치면 한국에서는 빅4라고 하잖아요. 빅4. 그러니까 제일 큰 대학병원 4군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현대아산 4개. 그렇지. 여기가 아니고 주로 중소병원 중심이에요. 중소병원. 중소병원, 지방병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의료원들 이런 데는 진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빅4에서야 빅4에 힘들더라도 처우나 조건은 좋은 편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서울대나 삼성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안 해도 알아서 다 잘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공공영역. 공공영역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병원들, 중소병원 이런 걸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하는 서울대나 아산이나 이런 삼성은 걔네는 어디나도 알아서 하니까요.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료행위도 지금 이게 인프라들 밑에 1차 병원, 2차 병원 이런 데가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모든 병원을 3차 병원 중에서 그 빅4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게 그렇죠. 몰려가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면 의료 시스템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죠. 취약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보건의료조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걸 얘기하기 이전에 왜 파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다른 거. 자, 오늘 주제 또 마지막 주제. 우리 앞에서 또 황교익 이재명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 뭐죠? 균형을 맞추겠어. 모두 까기 버전이잖아. 균형을 맞춰야죠. 그래서 이제 저기 국힘 쪽에 윤석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윤석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나오곤 있지만 결국 제일 처음에는 가족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인이나 장모 얘기에서 돌다가 본인 리스크라고 얘기하면서 뭐 곳곳에서 하고 있는 실현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또 윤석열의 가장 큰 어떤 뭐 비리 고난 남용 이런 것에 혐의가 있는 윤우진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죠. 이것도 10년 전 사건이죠. 그렇죠. 윤우진이 누구냐면요.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오른팔 왼팔 한동훈 윤대진 윤대진이라고 하는 검사장에 그래서 뭐 대윤 소윤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윤대진이라는 사람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윤우진이라는 사람은 용산세무서 전 용산세무서장인데 지금 나오는 기사상으로 보니까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9급부터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대요. 이 사람이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금 처리가 주 업무가 아니었고 대관 업무가 업무였대요. 대관 업무라는 게 로비지 뭐 로비. 그러니까 글쎄 세무공무원 중에서 로비 공무원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래서 대관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고. 네, 그러니까 경찰 상대, 검찰 상대, 감사원이나 이런 상대를 하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세무 공무원 중에서 그런 걸 전담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나 워낙 빵빵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 동생이 또 검사였고 어쨌든 지금은 뭐 저 윤석열이 한창 힘이 있을 때는 그 오른팔 왼팔까지 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검찰 쪽에 인맥도 많고 뭐 그랬던 건데 그건 뭐 이게 뭐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대표적인 게 그 윤우진 세무서장이 쉽게 말하면 뇌물 받고 그렇죠. 예. 뭐 약간 뭐 혜택도 주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그게 그러니까 뭐 마장동? 예, 육류업자. 그러니까 그 육류 도매업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인가 얼마의 뇌물을 3천만 원 플러스 무슨 또 뭐 받고 해가지고 합치면 액수는 되겠죠.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뇌물이다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사가 예. 안 되고 뭐 왔다 갔다 뭐 외국으로 도망가고 다시 붙잡아 오고 다시 또 무혐의 처리하고 이런 사건이 윤우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청문회 때 나왔던 걸 잘 보시면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윤우진 그 변호사 이렇게 소개해줬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날 바로 그 모 언론에서 깠죠. 아니 이 녹취 파일 보니까 이게 당신 목소리잖아. 소개해준 거 맞네 그랬더니 그건 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윤우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도 인정하듯이 윤우진한테 자기의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 누구를 만나보라고 한 거는 본인도 인정한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들은 바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혹시 다른 어떤 형태의 불법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반부패 수사부나 이런 데 형사 13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 10년 전 사건인데 다시 지금 재수사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고 하나가 아까 윤우진 뇌물 사건 서장에 대한 이제 뇌물 의혹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윤우진의 뒷배를 봐줬던 스폰서가 누구냐 이런 사건인데 주로 타겟이 된 건 윤우진 그 뇌물 의혹 사건에서의 윤석열의 어떤 역할 여기 좀 맞춰져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그 윤우진에 대한 그 뇌물 혐의가 일단 거의 확인이 되었는데 영장을 신청해야 되잖아. 영장이 6번을 신청했는데 다 반려. 한 번 된 거예요. 영장이 한 번. 그래서 아니 이런 분명한 사건에 아니 영장을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보통 뭐 한 번 다음에는 보강 수사를 지시하니까. 근데 이게 6번이나 신청해서 그것도 비교적 뚜렷한 혐의가 뚜렷하고 물증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6번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검찰이 뭔가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한 신호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윤우진 수장이 튀잖아요. 외국으로. 그렇죠. 외국으로 튀어서 어디로 갔다더라? 태국인가 어디로 튀었다가 잡아와요. 또 잡아와서 저희 그 썸네일에 보면 그 잡혀온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도망간 놈을 잡아서 이제 수사를 한 거야. 그런데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잡아온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윤석열의 어떤 그 힘이 작용했느냐.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거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윤대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윤대진, 동생 윤대진이 아니었으면은 윤대진하고 윤석열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명백하게 보이는 뇌물 비리가 있는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윤대진이 뭔가 움직인 게 아니야. 보니까 윤대진이 움직인 게 아니고 윤대진을 아끼는 윤석열.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스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챙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윤대진의 형이니까 윤대진도 가만히 있어 하면서 윤석열이 어떻게 뭔가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윤우진한테 변호사도 특수부 출신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시켜 줄 정도면은 나 이름이 뭐죠? 이모하는 변호사가 실명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의 그림을 짠 거는 결국은 윤석열이 아니냐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반부패 수사부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대해서 그러니까 회의적이죠.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야죠. 아예 예를 들면 윤석열이 돈을 받았거나 뭘 이런 게 있으면 그건 틀면 나와. 그거는 뭐 10년이 지나도 틀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건 돈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이제 세력권에 있는 특수부 검사나 특수부 출신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해서 근데 우리 아는 형이야. 근데 이렇게 좀 네가 좀 챙겨라. 요렇게 하는 이게 무슨 법 위반이냐. 그가 뭐 권한남용, 직권남용이냐, 변호사 위반이냐 각각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걸릴 게 없다. 여기까지는 돼.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같이
연결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쎄요. 저는 그게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영향력 행사, 구체적인 어떤 그게 뭐 문서가 되거나 이거 통장을 다 까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0년 전 사건에서 과연 그게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있지만 윤우진, 윤대진, 윤석열의 관계는 누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알고 있는. 본인들도 인정한 거고. 윤우진이라는 자의 범죄 행위도 뚜렷한 거고. 그렇죠. 그건 뭐. 그 뚜렷한 건데 6번 영장 반려 검찰이 또 무혐의 처리 이게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게 불법인지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기소가 되는데 3년이 걸려서 이게 참 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의사를 의료법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워낙 까다롭게 만들어 놨다 이런 그 법과 제도의 약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윤우진은 범죄 행위야. 근데 영장 6번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닌 누가 어떤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함정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윤석열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나 입증은 쉽지 않을 거다. 입증은 어려울 거다. 예. 왜 많은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이상한데 근데 이거를 입증하는 건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검사는 기소 편의주의가 있고 수사의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예. 또 다른 문제는 그거죠. 그건 법적인 문제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권 후보에서 1, 2위를 다치는 사람인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측근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 이재명한테 우리가 욕하는 이유라든가 비판을 하는 이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도 욕을 먹은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도 아까 황교익 가구의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할 말이 다 있겠지. 근데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의 문제가 있을 그렇죠. 거고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불법성이라든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대진이 윤석열의 가장 오른팔 왼팔이라는 건 뚜렷이 알 거고 윤우진의 범죄 행위도 분명한 거고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또 이걸 노리겠지. 윤석열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렇죠. 뭐. 이거 10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윤석열의 이미지에 이거 이런 식의 약간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뭐 목적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호진이나 윤대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옛날엔 그렇게 안 해서 다 그렇게 했잖아. 네. 검사 뭐 다 그렇게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어쨌든 뭐 논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고 계속 논란을 가지고 해도 사실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거를 공개할 일도 없고 다만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좀 찜찜하다. 리블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물론 뭐 지금이야 이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이 검찰 라인에서는 그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겠죠. 이제는 그렇죠. 뭐 털려고 제대로 잡으려고 할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하여튼 정치적 이미지에서는 상당한 또 스크래치가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윤석열 주변에는 그렇게 약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주변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본인을 팔아서 본인을 팔아서 예.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큰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리를 좀 해야죠. 예. 하여튼 우리 요새는 그저 방송하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소재가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나 저 국민의힘 쪽에 이 경선 과정이나 후보들의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이 씹을 게 그냥 뭐 무궁무진하게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분위기 있고 또 말하자면 뭔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대선판이라는 것이 이제 열려버리니까 속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완전히 그냥 저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고 예. 또 미담도 가끔 나오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짓도 하고 자, 그 원혜룡 그 사람 보세요. 아니 좀 평소에는 되게 그 샤프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랑 통화한 걸 깠어. 그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게 평소 생각대로는 왜 저러지?
이런 건들을 있는 거 근데 같아요. 참 씁쓸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가십성이라거나 또 이런 것들은 많아. 근데 지금 이틀 전 8월 19일 날 국회 기재위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죠. 뭐? 종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과세 기준을 상향했죠. 그전에는 9억이었다가 11억으로 11억, 올렸죠. 네. 그게 뭐 민주당에서는 상위 2%로 한다 뭐 불라고 하여튼 헛소리 좀 하다가 결국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그전에는 9억 이상에 때렸다가 이걸 11억으로 올렸어요. 올리는 것은 아름답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름답게 합의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나 몇 명, 그 비율이 16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2명.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거의 통과시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이런 정책적 문제, 특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 적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종부세 9억에서 11억 올린 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죠. 그렇지. 입장도 없죠. 그렇죠. 입장도 없고 양당이 입만 열면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는데 이 종부세 과세 기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기투합을 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싸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빵꾸 낀다고 하는 이 대선 주자들 대선 입도 번긋 안 해요. 그래놓고 부동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겠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겉과 속이 우리 다르죠. 대선 시기에 어떤 약간 슬픈 단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12시가 넘어서 또 드디어 저희 배에서 신호가 오는데 뭐 오늘 할 일 다 했나요?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게 네. 있어요. 저 국방부. 맞다. 요번에 그 국방부 그 있잖아요. 그 뭐 공군에서 터지고 해군에서 해군. 터졌던 그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개선 지침 뭐라고 하죠 이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름을 하여튼 무슨 이렇게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내 성폭력 사건 개선 방안이라고 하나 낸 게 있죠. 그게 뭐죠? 안 냈나요? 하면서 실시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성폭력 피해자 수첩을 만들고. 그거. 무슨 산모 수첩이에요, 뭐예요? 그 비슷한 거지. 근데 산모 수첩하고 성폭력 피해자 수첩이잖아요. 그럼 너는 성폭력 사건 연루자구나. 피해자구나. 아니 산모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근데 성폭력 예를 들면 오히려 성폭력 방지 매뉴얼을 전 군에 전 간부들에게 배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라 항상. 이거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 수첩을 만들겠대. 아니 이거는 피해자를 온 세상이 다 까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 너 피해자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너 피해자 이렇게 시켜야 돼. 이거 출력해서 꼭 지니고 다녀. 요대로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지니고 다니면 저 제 성폭력 피해자네.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야 군바리들이 진짜 머리가 진짜 군발이 같아. 그러니까 머리에 진짜 그러면서 진짜 그 국방부 관계자가 피해자 그 성폭력 피해자 그 관련된 수첩의 내용에는 피해 방지 매뉴얼이나 어떻게 앞으로 나오겠죠. 이걸 산모 수첩한테 빗댔다는 거야. 근데 산모 수첩하고 피해자 수첩은 진짜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여튼 뭐 이런 사건들의 개선 방안으로 내세운 걸 보니까 여전히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암울함을 느끼게 된다. 이야기를 마지막 한마디라도 찔러주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민간군위원회에서도 네. 민간위원들이 다 뭐 상당 부분 사퇴를 하려고 했고 4명은 사퇴를 했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사실 여기서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가능성이 없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욱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뭐 대통령은 뭐 조치할 생각이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를 바라는 것 같고 근데 조용히 지나가면 어떻게 지금 육군에서도 지금 한 건 터지고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쩌자는 건지 이게 뭐를 해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산모 수첩하고 유사한 케이스는 오히려 뭐냐 하면 청소년 노동 수첩.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청소년들도 워낙 알바라든가 이걸 많이 하잖아요. 취업 많이 그러니까 하죠.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노동법의 기본 지식
그다음에 너의 알바 비용 임금 계산 방법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포해 놓자. 그거는 취지가 비슷한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노동의 환경에서 최소한의 나의 권리 계산 방법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기관 이런 것들은 필요해. 산무수첩도 비슷한 거야. 근데 그거하고 피해자 수첩은 질적으로 다른 건데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군발이 이 또라이 새끼 더 말이 험해진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 군대 내 여성 폭력 문제는 군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예. 오늘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또 비가 온대요. 예. 그러니까 비 조심하시고 예.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또 더위나 아니면 다 재해 조심하시고 뭐 당분간은 뭐 코로나는 뭐 예.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자, 예. 마지막 인사하고 예. 마무리 말씀 좀 하고 계시고 저는 가서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부분이 어려워가서 어제 며칠 이것저것 바쁜 일 때문에 방송을 많이 못 올려갖고 어쨌든 너무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설명 좀 해줘. 안 피곤하다고? 아니 뭐 운전을 오래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그저께부터 좀 피곤하긴 하지만 어제는 또 방송이 많았어요. 자,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